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치부에 대해 어디 가서 얘기하는 편인가요? 저는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생각해서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물론 속이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참고 살았는데 이 썰밤에 올라오는 사연을 듣다 보니 저도 묵혀뒀던 제 신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졌지 뭐예요. 익명이라 용기가 생겨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마지막에 통쾌한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첫 불행은 어머니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시리에 빠지셨고요. 그전에도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분이었는데 더욱더 일에만 매진하셨어요. 화물 트럭 모는 일을 하셔서 늘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을 돌보고 어린 두 동생을 챙기는 건 맞이인 제 몫이 됐어요. 또래 친구들이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 하면서 뛰어놀 때 저는 집에서 동생들 밥 차려주랴 밀린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었네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서 그랬을 뿐 저희 삼남매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생일엔 늦게라도 제과점 케이크를 사오셨고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 얘기하면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셨죠. 정작 자신은 식사도 제때 못 챙겨 먹고 일하느라 날이 갈수록 살이 내렸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무탈하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마쳤고요. 제 분수를 알았기에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어요. 공부머리가 없기도 했고요. 집에 돈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삼남매 중 누군가 한 명 대학을 가야 한다면 그건 남자인 막내 동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아마 대부분의 집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성인이 됐겠다. 막둥이 학비도 벌어야겠다. 바로 취업을 했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작은 제조회사 경리로 일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셈 하나는 참 빨랐거든요. 처음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리보기처럼 굴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 일이 금세 손에 익었어요. 뭘 묻든 바로 척척 대답을 내놔서 사장님이 저를 참 예뻐했죠. 워낙 작은 회사라서 사장님이 직원들 가정사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여의고 혼자 동생들 돌보며 산 걸 참 좋게 보셨나 봐요. 그 회사에서 한 3년쯤 일했을까요? 제게 만나는 남자 없냐고, 없으면 자기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때 전 남자하고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순진한 처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이 하도 끈질기게 권하셔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찻집에서 소개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그 남자를 만나게 됐죠. 처음엔 차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일어서려고 했는데요. 웬걸? 남자가 너무 훤칠하니 잘생긴 거예요. 이 서울 남자들처럼 피부도 하얗고 곱고요. 웃는 얼굴도 어찌나 부드러운지 무슨 영화배우 같더군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낮고 그윽하던지요.
결국 남자와 찻집에 이어 경양식집까지 가서 돈가스를 썰게 됐는데요. 식성도 비슷하고 취미도 똑같아서 그런가 여러모로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쯤 돼서 남자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스키 씨 계속 만나고 싶은데 스키 씨는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죠? 오늘 이 자리도 영 내키지 않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반 억지로 나오신 거잖아요. 처음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처음 본 남자 부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멍청한 표정으로 아버지라뇨? 하고 되물었죠. 그러자 도리어 남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설마 모르셨어요? 스키씨 다니는 땡땡 산업이 저희 아버지 회사예요. 네? 그럼 석호 씨가 저희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아시는 줄 알고. 아버지가 스키 씨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데 거절할까봐 얘기 안 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졸지에 저까지 스키 씨 속인 꼴이 됐네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날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남자와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날 사장님이 와선 자기 아들인 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얘기할까 했는데 그럼 스키씨 더 부담스러울까봐. 잘 안 되면 난 상관없는데 스키씨가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놈한테도 입단 속시킨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차라리 알려주지 그러셨어요. 사장님 아드님이었다니 어제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나려고 했겠지. 이 사장님의 말이 사실이라 대꾸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제 눈치를 보던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자식 내 아들놈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괜찮은 놈이야. 대기업 다녀서 돈도 잘 벌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여자도 많이 안 만나봤다니까. 그 자식은 스키씨가 마음에 드는 눈치던데. 스키씨도 같은 마음이면 한번 잘해봐. 난 염두에 두지 말고, 응? 하지만 전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은 사장님 댁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책임져야 할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젊은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면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면 뭐 돈이야 그때 있는 집안에서 더 부담하면 되는 거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 보니 스키씨도 우리 아들이 싫지만은 않나 봐. 그야 당연했어요. 얼굴 잘생겼지, 다정하지, 대화 잘 통하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 사장님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괜찮으면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이내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고요. 좋다고 답장했죠. 그렇게 주말마다 사장님 아들을 만난 지도 한 달, 두 달, 석 달.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해 있었고요.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자친구도 어릴 때 병으로 일찍 모친을 떠나보낸 터라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거든요. 순식간에 이뤄진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성실하고 다정했고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일밖에 몰랐던 아버지 때문에 결핍돼 있던 애정을 충분히 채워줬어요. 사장님, 아니 시아버지도
하나뿐인 며느리가 복덩이라면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고급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건 물론이고요. 혼수며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까지 구해 주셨을 정도니까요. 결혼했다고 집에서 살림만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거라. 공부가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취미를 가지고 싶으면 갖고. 시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저는 뒤늦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뭐 대단한 명문대를 가겠다 이런 욕심은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많고 책 읽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문창과에 진학해 소설 쓰는 걸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다행히 공부보다는 작문 시험 결과가 중요해서 1년 바짝 매달리니 합격할 수 있었네요. 늦가기 대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의 응원 덕분에 견딜만 했답니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이어 또다시 찾아온 불행이 제 발목을 잡았죠.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였네요. 퇴근길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남편은 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렸죠. 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 마음이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상처가 됐던 건 사람들의 입방아였어요. 몇몇 친척 어르신들은 제 팔자가 사나워 그런 거라며 뒤에서 수근거렸죠. 며느리 잘못 들여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거라며 저희 시아버지에게 안타까움을 가장한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됐죠. 남편도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시아버지가 내준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는 게 너무 염치 없이 느껴졌죠. 그래서 대학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려고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펄쩍 뛰셨어요. 그 집은 내가 너랑 석후 명의로 해준 거니 네 집이나 다름없다. 학비도 그래. 시애비가 며느리 학비 하나 못 내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거라. 남들 시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일도 죽고 없는데 제가 계속 아버님 도움을 받는 게 염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다시 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처음엔 만류하던 시아버지도 끝내 제 고집을 꺾진 못하셨어요. 본인이 계속 곁에 있는 게 아직 앞길 창창한 저를 묶어두는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결국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새 일자리를 구하는 걸 허락해 주셨죠. 신혼집은 끝끝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요. 부동산에 팔아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하는 데 보탰네요. 그동안 저를 친정 엄마처럼 돌봐주시던 가정부 아주머니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주머니는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제 앞으로를 응원해 주셨어요. 사모님은 어디 가서든 잘 사실 거예요. 제가 모신 분들 중에 사모님이 제일 착하고 인성이 됐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당장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요. 인연이 있으면 또 보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사님. 여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제가 나중에 자리 잡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생판 남인 사람의 위로라서 그런가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헤어지는 날 저를 붙잡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마디 하셨죠. 세아가, 아니 스키야. 내가 너를 20살 때부터 봐오지 않았냐. 나한테 너는 정말 딸이나 다름없다. 네 나이 이제 겨우 26인데 너도 새 출발해야지. 좋은 남자 생기거든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재혼하거라. 알겠지? 시아버지의 마지막 응원을 듣는데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시아버지는 제게 또 한 명의 친정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네요. 홀로 서기를 한 뒤에도 종종 따로 시아버지를 뵙곤 했는데요. 그것도 언젠가부터는 점점 뜸하게 됐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기도 했고요. 나이가 30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랑도 찾아왔거든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게 된 저보다 2살 연상의 남자였는데요. 작은 중소회사 격리로 일하는 저와 달리 번듯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직장 동료에게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졸랐다 하더군요. 제가 한번 갔다 온 사실까지 얘기해줬지만 상관없다면서요. 한 번만 만나보라는 직장 동료의 끈질긴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냥 한번 밥만 먹고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이었는데요. 웬걸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죽은 전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생김새도 키도 목소리도 전혀 다른데 참 이상하죠? 아무래도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는 부드러운 눈빛, 다정한 성격 같은 것 때문에 닮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요. 2년간의 열애 끝에 식을 올리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전 시아버지와도 연락을 끊게 됐죠. 시댁에선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무엇보다 한번 갔다 온 여자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시댁이 대단한 집인 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농사꾼이었고요. 남편도 대기업에 다녔지만 취업한 지 얼마 안 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죠. 집도 혼수도 대부분 제가 다 해왔네요. 저는 전 남편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며 신혼집 판 돈이 제법 있었으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어요. 남자인 자기가 집을 해와야 하는 건데 면목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만큼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요.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나가서 사다 줄 만큼 참 잘해줬죠. 그게 시댁 식구들 입장에선 참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나마 시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셔서 명절 때 아니면 부딪힐 일이 없으니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시누이였죠.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집과 가까워서 종종 놀러 왔는데요. 말이 놀러 나왔다지 올 때마다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 시간은 하늘이라면서 시집 온 직후부터 줄기차게 저를 못살게 굴었죠. 청소는 잘 돼 있는지, 냉장고에 상한 식재료는 없는지, 남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새로 사진 않았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감 선생처럼 감시를 하고요. 맡겨놨는지 일주일에 4-5번은 와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그때마다 밥이 설익었다, 국이 짜다,
트집만 잔뜩 잡았네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만 좀 오라고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누이가 아들 셋만 내리 태어난 뒤 탄생한 공주님이라 시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우셨거든요. 덕분에 어찌나 아나무인인지 자기 셋째 오빠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이 상하면 바로 시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미주알 고주알 없는 일까지 부풀려 일름보 짓을 했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바로 제게 전화해 난리를 치셨죠.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저도 지쳐서요. 그냥 시누이 말에 뭐든 네네 순종하게 됐네요. 남편에게도 괜히 뭐라고 해서 일 키우지 말라고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누이의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누이가 워낙 끈기가 없어서 회사를 자주 옮겨 다녔는데요. 언젠가부터 재취업할 생각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 했는데 웬걸.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저희 부부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하루는 여행용 가방에 짐을 잔뜩 싸들고 저희 집에 와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그리고 새언니, 당분간 여기서 좀 같이 살게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지금 사정이 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몇 달 좀 밀렸는데 집주인이 그새를 못 참고 제 짐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당장 뭐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신세 좀 질게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짜고짜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 이 집이 내 집도 아니고 너희 새언니 명의로 된 새언니 집인데. 그럼 어떡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길바닥에서 노숙할 순 없잖아. 부모님한테도 이미 말씀드렸어. 셋째 오빠네 있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가 생각 말라고 하시더라. 새언니도 당연히 좋다고 할 거라면서. 그쵸, 새언니? 설마 하늘 같은 시부모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건 아니죠? 커다란 두 눈을 깜빡이면서 되묻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하지만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갈 곳 없다는 시누이를 매정하게 내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을 정리해 부랴부랴 시누이가 머물 곳을 만들었죠. 시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제 집처럼 지내더군요.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을 부려먹기만 했어요. 코트를 세탁소에 맡겨달라. 뭐 봄동 무침이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달라. 방이 더러우니까 치워달라. 시누이 속옷까지 제 손으로 빨 땐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하루빨리 시누이가 나가기만을 바란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 계절이 바뀔 동안에도 시누이는 직장을 구한다든지 독립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한 소리 하면 조금만 기다리라고 짜증만 낼 뿐이었죠. 나라고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계속 살고 싶은 줄 알아? 우리 자기랑 결혼하면 바로 나갈 거니까 걱정 마셔. 뭐? 너 지금 만난다는 그 남자? 결혼할 생각인 거야? 당연하지. 만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우리 자기 의사인 건 알지? 월 1,000은 기본으로 번다고. 오빠 월급은 될 것도 못 돼. 그이 아버님도 개인병원 의사라서 돈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할 때 마당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신혼집 구해주시기로 했어.
하지만 시누이의 말과 달리 좀처럼 결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도대체 언제 결혼하는 거냐고 물어볼 때마다 시누이의 낯빛은 점점 초조해져 갔죠. 가끔 방 안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남자 쪽에서 결혼을 미루는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시누이 조건이 의사인 남자 쪽에 비해 너무 딸렸으니까요. 시누이는 지 오빠들과 달리 머리가 나빠서 대학도 못 갔고요. 지금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저희 집에 얹혀 사는 백수 신세였으니까요. 그나마 봐줄 만한 건 예쁜 얼굴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서 피둥피둥 살이 쪄 점점 빛을 잃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시누이도 많이 속상했나 봐요. 하루는 술을 진탕 먹고 와선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끔찍한 술주정을 하더군요. 그 새끼가 온갖 사탕발림으로 나 꼬여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결혼할 생각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모양인데 나 김미자 이대로 쉽게는 안 물러나. 두고 봐. 임신을 해서라도 그 새끼 발목 잡고 말 거니까. 임신해서라도 발목을 잡겠다니. 그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 입에서 나올 소린가요? 저도 듣자마자 기겁했을 정도인데 친오빠인 남편은 어땠겠어요? 어지간해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그 사람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진짜 미쳤어, 김미자? 입으로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철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한 건 그 새끼인데. 평생 공주님처럼 모셔주겠다. 빨리 결혼하자. 사람 혼을 쏙 빼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꾸만 발을 빼려고 하잖아. 사람 마음이 뭐 억지로 붙잡는다고 잡히는 건 줄 알아? 의사 남편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만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네 앞가림도 못하고 한심하게 살 거야? 뭐? 한심? 오빠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오빠는 어릴 때부터 운이 좋았잖아. 수능 잘 봐서 평소 실력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도 한 번에 붙고. 그에 비해 난 어릴 때부터 재수가 없었다고. 대학도 시험 보는 족족 떨어지고 회사도 계속 이상한 곳만 걸리고. 그래서 결혼이라도 잘해보려는 건데 오빠가 이런 내 맘을 이해하겠어?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몇 번을 말해?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오빠 진짜 결혼하고 변했어. 새언니 생기더니 예전처럼 나 예뻐해 주지도 않고 구박만 하고. 나 너무 서러워서 이대로는 못 살겠어. 다신 오빠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급기야 시누이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놀란 제가 허둥지둥 쫓아나갔지만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나버린 뒤였죠.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서 그런 시누이를 찾지 말라 했어요. 지가 갈 데가 어딨다고. 끼키야 부모님 집이겠지.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 걔 이대로 안 오면 우리야 오히려 좋은 거잖아. 그치만 아가씨 술도 취했고 너무 흥분한 상태로 나가서. 진짜 남자친구 만나서 덜컥 애라도 가지려고 하면 어떡해. 말도 안 돼. 애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도 결혼하기 싫은 거면 피임 제대로 하겠지. 하지만 남자란 종자들은 생각보다 더 책임감이 없었어요.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도 없으면서 기어이 시누이를 임신시켰고요. 시누이가 낳겠다고 하자 자긴 절대 책임 안 질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쪽 집안에서도 찾아와선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지워라.
남의 아들 발목 잡을 생각 마라 난리를 쳤어요. 결국 시누이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남자와도 헤어졌네요. 간단하게 글 몇 줄로 설명했지만 그 우여곡절이 정말 말도 못했어요. 그 뒤로 시누이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어요. 고향집엔 죽어도 내려가기 싫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요. 그것도 제가 있어 답답했는지 따로 집을 구해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테니 거기에 집을 구해달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모님은 남자에게 버림받고 낙태까지 한 딸을 야단치긴커녕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고향 땅 일부를 팔아 시누이 상경자금으로 보태주셨죠. 저희 부부도 모아뒀던 돈의 일부를 빌려줘야 했네요. 말이 빌려줬다지 사실상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컸죠. 남편은 제게 참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시누이를 내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쯤에 제가 임신을 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시누이의 히스테리를 도무지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게 시누이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했고요. 곧 작은 회계사 사무실에 들어가 다시 일도 시작했죠. 저는 드디어 시누이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요.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시누이는 걸핏하면 제게 연락해 집이 엉망이니 치워달라, 반찬을 해달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제가 거절하면 또 바로 시부모님에게 연락해 난리를 피웠죠. 나중엔 안 되겠어서 그것마저 무시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글쎄 죽겠다고 손목을 그었지 뭐예요.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다행히 본인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119에 바로 신고해서 목숨에 지장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알리면 뒤로 넘어가실 게 뻔해 비밀로 하고요. 남편과 저만 둘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 난장을 피우고 본인은 태평하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깨워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새언니는 다른 남자랑 한번 결혼까지 했던 주제, 저희 오빠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오빠 돈도 잘 벌고 다정하고 새언니밖에 모르고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게다가 이제 곧 예쁜 애기도 태어날 거잖아요. 난 우리 애기 죽이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그럼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논리가 그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저를 많이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한테 버림받고 낙태까지 한 상황에서 제가 임신한 게 큰 상처가 된 것 같더군요. 어지간해선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시누이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걸 보고 많이 충격받았나 봐요. 시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만 조금 져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당신 홀몸도 아닌데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미자 저 기집애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애까지 지운 게 많이 힘들었나 봐. 당분간만 우리가 잘 보살펴 주자. 응? 나중에 내가 10배, 20배로 꼭 갚을게 여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누이의 부탁을 어지간해선 다 들어주려고 했죠. 매일같이 시누이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주고 그야말로 시누이 전속 하녀처럼 살았네요. 저희 집이 서울까지 차로 1시간 남짓 걸렸는데요. 시누이가 허구한 날 불러대는 통에 거의 매일같이 택시를 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몸도 무거운데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 말라고 택시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오고 가고 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애를 뵌 몸으로 계속 시누이의 시중을 들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나중엔 남편도 시누이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이제 제가 몸이 무거워 안 된다고 단도리를 했죠. 처음엔 시누이도 그런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달도 안 돼 다시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제가 어지간하면 전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 언니가 해준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엊그제부터 계속 생각이 나지 뭐예요. 오징어 무침이랑 계란말이랑 쥐포조림도요. 반찬만 좀 와서 해주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힘들 것 같아요, 아가씨. 애기 낳고 그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배달시켜 줄게요. 나름 대안을 제시한 건데 시누이의 목소리에 바로 짜증이 실렸어요. 누가 가게에서 만든 거 먹고 싶대요? 전 새언니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은 거라고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는데 좀 해다 주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대신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나름 화가 나서 깊게 한숨을 쉰 다음 말했는데요. 그게 또 시누이의 신경을 거슬렸나 봐요. 어딜 택배로 보내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펄쩍 뛰더군요. 요즘 복도에 물건 두면 계속 누가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냥 새언니가 직접 갖다 주세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그럼 퀵으로 보낼 테니까.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안 돼요. 여자 혼자 사는데 퀵기사랑 1대1로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언니가 직접 갖다 줘요. 도대체 같은 말을 몇 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손목이라도 그어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시누이의 마지막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울컥했지만 또 저번 같은 사달을 만들까봐 심장이 철렁하더군요. 결국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에게 얘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게 뻔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부랴부랴 장을 봐와서 반찬을 만들었네요. 시누이에겐 다음날 만들어서 오후에 갖다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성격이 급해 그런가 그냥 지금 바로 처리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택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사는 서울 오피스텔까지 출발했죠. 미리 연락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누이는 출근해서 바쁜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어차피 열쇠도 있겠다. 그냥 갖다 두고 오자 생각했어요. 도착해 끙끙거리며 반찬을 내리니 마음씨 좋은 기사 아저씨가 시누이네 집 현관문 앞까지 반찬을 날라다 줬어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기사 아저씨를 배웅하고 바로 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살짝 열린 침실 문틈으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했더니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라 그런 거였어요. 다가가 아는 체 하려는데 갑자기 시누이의 말 한마디가 뇌리에 꽂혔어요.
그래, 당장 반찬 대령하라고 했지. 지금쯤 아마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고 있을걸? 거지 같은 년. 임신한 게 뭐 대수야? 어디 하늘 같은 시노이가 부르는데 안 오려고. 요즘 좀 풀어줬더니 해이해진 것 같아서 바로 단돌이 했지. 시누이는 친구랑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찌나 원색적인 욕을 섞어 하는지 충격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경악스러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교육하냐고? 별거 없어. 그냥 또 손목 긋겠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야. 미쳤어.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때 그랬던 것도 그냥 우리 오빠랑 새언니 정신 차리게 하려고 쇼한 거야. 심하게 긋지도 않았어.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거든. 야, 그년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전 남편하고 사별한 중고 주제. 그 반발한 얼굴 하나로 우리 오빠 잡았는데. 우리 셋째 오빠 옛날엔 나밖에 몰랐는데 그년이랑 결혼한 뒤로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아이 짜증나. 아이 두고 봐. 내가 그년도 반드시 나처럼 애 못 낳게 할 거니까. 유산시킬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매일 서울 우리 집까지 왕복시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부려먹어도 어찌나 즐긴지. 애가 안 떨어지는데 조만간 확 계단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어. 시누이는 너무 끔찍한 얘기를 친구와 우스갯소리하듯 깔깔대면서 말했어요. 마치 악마 같았어요. 저를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설마 이런 증오에 가까운 악의를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등 뒤로 소름이 돋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물러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친구와 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도 시누이는 반드시 제 뱃속의 아기를 유산시키겠다면서 별의별 악랄한 소리를 다 짓거려댔네요. 당장이라도 두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죠. 마침내 시누이가 친구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대뜸 안방문을 열고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누이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아가씨 미쳤어요? 진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를 죽일 작정으로 그동안 나 괴롭혔던 거예요? 새언니? 언니 왜 이렇게 빨리... 아니 근데 지금 몰래 와선 제 통화 다 엿들은 거예요? 시누이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어요. 아니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죠. 음침하게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가씨가 뱃속에 우리 애기 유산시킬 거라고 깔깔댄 게 더 중요하지? 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새언니 지금 꿈 꿨어요? 시누이는 기가 막히게도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딱 잡아댔어요. 증거 있냐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새언니 평소 날 미워한다는 건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할 수가 있어요? 증거도 없이 사람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오빠도 우리 엄마 아빠도 언니 말보단 내 말을 더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요. 아가씨가 그토록 찾던 증거 여기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줄 알았어요? 저는 보란듯이 핸드폰을 꺼내 조금 전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시누이의 악랄한 목소리가 그대로 재생됐고요. 시누이의 안색은 파랗게 질렸죠. 남의 통화 엿듣는 것도 모자라서 쥐새끼처럼 녹음까지 했어요? 이거 범죄라고요. 알아요?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아가씨가 저한테 한 짓이야말로 범죄예요. 알아요? 저 지금 이 녹음 파일 들고 바로 그이한테 갈 거예요. 오늘이 얼굴 보는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제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몸을 돌려 시누이의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야차 같은 얼굴로 제 뒤를 쫓아오더군요. 거기 서라고! 이 개 같은! 너 갈 거면 그 녹음 파일은 지우고 가! 유일한 증거인 녹음 파일을 뺏기면 모든 게 끝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쫓아오는 시누이를 피해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달렸죠. 다행히 시누이가 가까이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무사히 아래층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빨리 달릴 수가 없던 탓에 미처 골목길을 벗어나기도 전에 시누이한테 잡히고 말았어요. 시누이는 바로 제 핸드폰부터 노리더군요. 당장 핸드폰 내놔, 이년아! 내놓으라고! 싫어요, 이거 놔요! 아가씨 정말 미쳤어요? 내가 그래도 아가씨 새언니인데 대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고요? 새언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난 너 같은 거 우리 오빠 짝으로 인정한 적 없어! 그건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별녀 주제에 총각인 우리 오빠를. 이 주제도 모르는 년. 너 우리 오빠 꼬시려고 옷 벗고 덤볐지? 어? 더러운 년. 네 끔찍한 술수를 내가 모를 줄 알아? 시누이는 제 어깨를 들어잡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저대로 어떻게든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했죠. 하지만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눈앞도 자꾸만 뿌얘졌는데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오피스텔 입구 쪽으로 차가 한 대 멈춰서더니 이윽고 웬 장년의 여성과 젊은 남자가 같이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시누이를 향해 달려오더라고요. 자기야, 집에서 기다리라니까 왜 나와 있어? 그래, 괜히 나 때문에 나와 있던 거 아니니?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다니까. 젊은 남자가 먼저 시누이를 아는 채 했고요. 뒤를 이어 장년의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허둥지둥 제게서 몸을 떼어내고요. 산발이 된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바로 하더군요. 승혁씨, 그리고 어머님, 그냥 집에서 기다리기 심심해서 내려와 있었어요. 그제야 남편에게 들었던 시누이 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는데요. 여자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더니만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사모님.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요즘 들어 계속 생각이 나더라니만 사모님을 여기서 뵙네요.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바로 전 남편과 같이 살 때 집에서 부리던 가정부 아주머니였죠. 아니나 다를까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니 바로 그 아주머니가 맞더라고요. 어머, 여사님, 대체 여긴 어떻게... 이제야 좀 알아보시겠어요? 아유, 세상에,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전화번호는 바뀐 거죠? 그렇게 헤어지고 몇 년 뒤에 생각나서 연락해봤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바꿨어요.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요. 그때 사모님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퇴직금도 넉넉하게 챙겨주셨고요.
사모님 덕분에 제가 빚도 갚고요. 우리 아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여사님이 대뜸 제게 넙죽 절을 했어요. 너무 놀라 일으켜 세우니 저는 몰랐던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더군요. 실은 그 뒤로 저희 남편이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염치 없게도 큰 사장님, 그러니까 사모님 시아버지 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일자리 주선해 주신 게 그분이라 연락처가 있어서요. 근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돈 5천만 원을 빌려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동안 제 얘기를 많이 했다면서 친정엄마처럼 잘 챙겨주신 분이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면서 며느리 생각해서 빌려줄 테니 여유 될 때 갚으라고 하셨어요. 큰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사모님한테도 어찌나 고맙던지. 오랜만에 듣는 전 시아버지의 얘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사님이 다시 입을 열더군요. 지금은 그 돈도 다 갚았고요. 차린 음식점이 잘 돼서 살만해졌어요. 하나뿐인 아들놈도 잘 컸고요. 이게 다 사모님이랑 큰 사장님 덕분이에요. 계속 은혜 갚고 싶다 생각했는데 어쩜 이런 데서 딱 마주쳤는지. 감격하던 여사님은 이윽고 옆에 서 있던 자기 아들과 시누이를 제게 소개시켰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시누이가 자기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오늘 우리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랑 셋이 공연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 데리러 온 거였어요. 미자야, 얼른 인사해. 아줌마가 종종 얘기하던 그 은인이 바로 이분이셔. 여사님의 소개에 시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여사님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그런 시누이를 대신해서 입을 열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요. 이쪽이 제 시누이거든요. 어머, 그래요? 우리 미자가 오빠만 셋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저희 사이가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사모님. 그러게요. 제가 집에 가던 길이라서요. 또 연락드릴게요, 여사님. 그날은 그렇게 여사님과 시누이를 뒤로하고 홀로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 남편에게도 시누이가 저지른 만행을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날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 앞이라고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하더군요. 평생 자기 집으로 오라고 호출만 하던 사람이 웬일로 집 앞까지 찾아왔는지 그 속을 내심 알겠어서 코웃음 치며 집 앞 카페에서 시누이를 만났죠. 역시나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저자세로 나오더군요. 새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허세 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장해서 말하게 됐는데 설마 제가 진짜 새언니를 유산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반찬 가지러 오라고 한 거겠어요? 전 그냥 새언니가 해준 반찬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래서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임신한 새언니 생각하면 그렇게 철없이 굴어선 안 됐던 건데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직 저희 오빠한테 그 녹음 파일 들려준 건 아니죠? 네, 아직 안 들려주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미친 듯이 괴롭힐 땐 언제고.
진작에 이렇게 사과하지 그랬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제가 원래 철이 좀 없잖아요. 이젠 정말 안 그럴게요. 새언니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요. 대신 저희 가족들한텐 제발 그 녹음 파일 들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그이랑 어머님한테도 아무 말 말아주셨으면 해요. 역시나 신우이는 어제 만난 여사님과 그 아들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여사님 아들이 신우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는 회계사더군요. 1년 연봉만 억대에 달한다니 신우이가 만난 전 남자친구 못지않게 조건이 좋았죠. 저 이번에야말로 꼭 결혼하고 싶어요. 애도 갖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이랑 저희 어머님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남자 한 번 안 만나본 수처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결벽 있는 사람이라 제가 전에 낙태했었다는 거 알면 난리 날 거예요. 당장 헤어지자고 할 거라고요. 글쎄요. 그렇다고 과거를 속이고 결혼하는 건 좀... 미래를 같이 할 남자라면 오히려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놔야죠. 아이, 그런 입 바른 소리 좀 그만해요. 제가 방금 한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사람 그런 쪽으로 결벽이 있다고요. 역시나 지 성질 개 못 준다고. 신우이는 바로 바락바락 악을 쓰며 대거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바라만 보자 이내 찔끔했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는 급기야 벌떡 일어나 마구 성을 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어쩜 그렇게 눈도 깜빡 안 해요? 좋아요. 두고 봐요. 저도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니까. 확 죽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유서엔 새언니 때문이라고 쓸 거고요. 알았어요? 그런 협박 이제 안 통해요. 아가씨 죽을 마음 없다는 거 이미 어제 친구랑 통화하는 거 듣고 다 알았으니까요. 이번엔 진짜예요. 진짜 죽어버릴 거라고요. 죽겠다고 마구 발광하는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새삼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신우이를 받아주면 나중엔 정말 손 쓸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마음대로 해요. 저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대로 아가씨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는데요. 카페가 2층이라서 막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확 저를 밀었어요.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이 망할 년, 이대로 내 인생을 망치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죽으라고! 가까스로 계단 난간을 붙잡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밀었어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는 공포심에 절로 배가 당겨오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 신우이와 저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개 중 한 아주머니가 황급히 저를 부축하더군요. 아유, 미쳤나봐. 임신한 여자를 밀다니. 괜찮아요? 119 불러줄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신우이의 공격에 놀란 나머지 실신한 거였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옆에서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던 남편이 놀라선 어찌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사람들한테 들었어. 미자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려고 했다며? 미자는 그냥 다 당신이 잘못한 거라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신우이는 끝까지 뉘우침 없이 제 탓만 하는 것 같았어요. 망설이던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털어놨죠. 혹시나 믿어주지 않을까 싶어 갖고 있던 녹음 파일도 틀어서 들려줬네요.
남편은 분노해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신우이를 죽여버리겠다면서 뛰어가려는 걸 말리느라 혼났네요. 진정해, 여보. 그렇다고 당신이 정말 아가씨를 죽일 순 없잖아. 왜 못 죽여? 이거 놔봐! 나 그년 더는 동생으로 생각 안 하니까 죽여버릴 거야! 어디 내 새끼랑 당신을 해하려고 들어? 그냥 차라리 인연을 끊자.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제 오랜 설득에 남편이 마침내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는 먼저 여사님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럼 그 여사님한테도 전부 다 말하자. 미자 걘 절대로 좋은 아내도 며느리도 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도 될까? 아가씨 말로는 여사님 아들이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아가씨 과거 절대 용서 안 할 거라는데. 그럼 헤어져야지. 애당초 자기 과거를 속이고 만난 게 문제야. 걔 지금까지 죽겠다고 난리쳤던 것도 다 쇼라며? 이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돼. 어디 지 주제도 모르고 회계사 만나 팔자 피려고. 에휴. 결국 저는 여사님에게 연락해 신우이의 과거에 대해 다 털어놨어요. 지금까지 저와 겪었던 갈등까지 전부요. 제게 친정 엄마처럼 잘해줬던 분인데 차마 신우이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 고생하는 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사님은 기겁했던 것도 잠시 너무 고맙다면서 연거푸 제게 고개를 숙였고요. 아들에게 바로 전화해 제게 들은 진실을 전부 알리더군요. 그렇게 신우이의 두 번째 결혼 시도도 실패로 끝나게 됐죠. 이 사실을 안 신우이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가만 안 두겠다면서 온갖 행패를 부렸는데요. 화가 난 남편이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이 됐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저를 죽이려는 취급했는데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지금까지 신우이가 제게 했던 만행을 얘기하자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 시부모님에게 저는 다신 신우이 얼굴 보지 않을 거라고 이대로 연 끊고 살자고 했어요. 그 뒤로 신우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내려갔고요. 지금까지도 재취업은커녕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게임만 하면서 산다 하더군요.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거죠. 시부모님은 80이 넘는 나이에 시누이를 부양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 때때론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전부 칼같이 거절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시누이 얼굴은 절대 볼 생각이 없고요. 시부모님에게도 최소한의 도리만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스라에 있던 자식들은 다 독립시키고 지금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요. 이 나이에도 매일매일이 신혼 같답니다. 남편의 배려로 전 시아버지도 자주 뵙고 있어요. 제가 재혼했다는 걸 알고 눈치가 보여서 차마 그동안 먼저 연락을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대로 시댁 눈치 보느라 연락을 못 드렸던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친정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인데 말이에요. 전 시아버지는 농담처럼 자신이 죽고 나면 재산을 전부 다 제게 물려주겠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그 재산에 욕심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새삼 전 시아버지의 존재가 더 감사하게 느껴진답니다.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이대로 계속 정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